예, 안녕하세요. 이수길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안내 드릴 게 좀 전국으로 송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건양대학교, 대구대학교, 충남대학교, 그리고 전북대학교가 같이 지금 강연을 듣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특별한 연사를 모셨습니다. 예, 작년에도 한번 강연을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계시다가 올해부터 이제 학교에서 반도체 교육원이라는 것들을 설립을 한 거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도체 교육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학교 김용석 석좌 교수님을 오늘 특별 연사로 모셨습니다. 김용석 교수님께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두 가지 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제가 광고를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받아가지고 먼저 이제 일의 본질이라는 책인데 오늘 연사분께서 쓰신 책이고요. 일의 본질이라는 책을 쓴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원장님께서는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근무를 하셨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고 그동안 일의 본질을 꿰뚫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임원까지 올라가시고, 그래서 이제 일의 본질을 꿰뚫으신 다음에 수학을 또 양성하고 싶다라는 어떤 큰 마음이 계셔가지고 성균관대로 이제 옮기시고 거기서 반도체를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신 최고의 국내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책, 최근에 출판된 건데 AI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꼭 이 일의 본질을 이제 읽어보시고, 엔지니어로서 성공하고 싶으면은 이 AI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큰 박수로 김용석 원장님을 모시고 대변안의 AI 시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김용석 교수입니다. 우리 이슬주 교수님이 너무 과찬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변환의 AI 시대에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제목인데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처음 입사했던 게 이제 83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제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막 디지털이 시작이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 변환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기업들이 많이 했었고요. 저도 이제 삼성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로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I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굉장히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대변환의 AI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아날로그 시대 얘기를 좀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술에 대한 거를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국 AI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매주 말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앙트레프레너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술의 변화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데 그 기술을 그 변화가 왔을 때 그걸 빨리 감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앙트레프레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사업가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에디슨도 사실은 사업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티브 잡스도 있고 또 얼른 머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전자에 이제 입사했을 때에는 TV가 다 이제 그 아날로그 TV였어요. 그래서 CRT.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도 일반 그 아날로그 오디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음악 듣는 그 지금은 다 CD나 뭐 MP3 플레이어를 듣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LP 플레이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여기 판을 돌렸거든요. 이제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에 이제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혁명이 나타나면서 그 디지털 기술을 아날로그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아날로그 제품을 좀 더 차별화할 것이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때에 제가 이제 그 담당했었던 거가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지만 그 DAT라는 거를 개발했어요.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카세트 테이프로 돌리는 그런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여기 보면은 소니 워크맨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거를 디지털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제가 개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이 디지털로의 변환으로 가는 이 시기에 이제 제가 노력을 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MP3 플레이어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애플이 아이팟이라는 거를 내놓으면서 또 세상을 또 한번 이제 변화시켰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아날로그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에 디지털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세상을 바꿨었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AI 기술이라는 것이 또 한번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 AI 시대를 한번 이렇게 시작된 거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 생각을 해보면 이 전자전기 분야의 발전사를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거의 시작은 1977년도였어요. 그때에 애플2라고 하는 이 PC가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서 이제 정보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C라는 어떤 그 제품이 우리 그 일상으로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PC는 그냥 단순하게 문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게임이나 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보통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접속이 되면서 이 PC의 그 보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게 가능했던 거는 뭐였냐면은 사실은 반도체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인텔이라는 회사가 PC에 들어가는 칩을 공급을 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간 이 PC에 들어가는 메모리도 이제 우리 한국의 삼성 또는 SK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쭉 그 칩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이 PC 산업이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쭉 발전해 오다가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일반 우리 피처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스마트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온 거는 2009년에 들어왔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PC에서 활용했던 그 기술이 이제 그대로 이 스마트폰에도 활용이 되면서 이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파워용으로 해서 이제 LPDDR, 뭐 4, 5, 뭐 이런 칩들, 그런 칩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의 힘으로 또 역시 발전할 수 있었고요. 그러고 이제 드디어 이제 AI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AI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의 힘으로 해서 AI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좀 말씀드릴 거고요. AI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0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근데 이때는 이제 그 영국의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야, 기계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됐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앨런 튜링은 원래 그 암호를 푸는 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의 그 암호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 가지고 연합국에 굉장히 큰 그 도움을 줬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그 AI에 대한 어떤 뭐는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956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이제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사람처럼 이 두뇌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거니까 이 사람의 두뇌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잘 그거를 활용하면 그거 비슷하게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1957년에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온 건데, 이때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가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뉴럴 네트워크 이래 가지고 이제 연구가 막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이거 보니까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연구비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AI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한 번 그 연구가 본격화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사람의 그동안 했던 경험이라든가 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이거 갖고 법률이나 또는 의료 쪽에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엑스포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격화가 막 되다가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그 AI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의 겨울을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그 인공지능 연구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거가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 알고리즘이 나오면서부터 본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가 이제 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교수님이 실적 이미지넷 대회에 나가서 실제로 그거를 실제 구현을 통해 가지고 실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챗GPT라는 거가 오픈이 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사람의 뇌를 어떻게 잘 한번 우리가 연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그 뇌는 그 뉴런이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그 뉴런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거나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걸 이제 인풋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수상 논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상 논리를 받아들여서 또 다음 뉴런을 보내려고 그러면 이제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시냅스가 이제 그 전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모델링을 했어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요 아래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게 있는데, 똑같이 들어오는 인풋 데이터를 X1부터 Xn까지 쭉 이렇게 이제 병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거나 어떤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려도 이게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웨이트를 매겨. 중요한 거는 웨이트 값을 좀 높게. 그래서 이제 웨이트 값을 뭐 W1부터 WN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만든 거가 이제 퍼셉트론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딥러닝에서는 이런 그 메커니즘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그게 쭉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인풋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레이어를 뭐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되는데, 히든 레이어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연결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딥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딥러닝이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는 우리 그 생성형 AI 경우에는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일종이고요. 또 머신러닝의 또 한 부분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생성형 AI는 딥러닝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2012년도에 이제 실제적으로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많은 이미지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결국 찾아내는 건데 여기 이제 에라율입니다. 에라율이 그 이전에는 뭐 28.2, 25.8 이렇게 뭐 미미하게 조금씩 좋아지다가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서 16.4%로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뭔가 가능성이 있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더라도 이거를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썼던 그 칩이 GPU 칩인데 이게 바로 이제 GPU가 본격화가 된 이제 그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제 태동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고하고의 대결이 있었고요. 생성형 AI 이제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또 다시 보면요.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챗 GPT라는 거를 맨 마지막에 아웃풋을 놓고 봤을 때 어디서부터 본격화됐냐를 보면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었고 그거를 실제로 데모를 통해 가지고 구현해서 보여줬었던 이미지 때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가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얼른 머스크 그 오픈 AI 회사가 오픈 AI 회사가 만들어진 거가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오픈 AI 회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GPT-1이라는 거가 처음 나온 거가 2018년도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제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게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새로운 그 아키텍처가 나와요. 근데 이게 또 한 번의 그 혁신을 가져오는 그런 AI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거를 만든 회사는 이제 구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만든 그 알고리즘을 오픈 AI 회사가 잘 활용을 해서 거기서 뭔가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GPT 1, 2, 3, 3.5 또 4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구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글은 이제 오픈 소스로 해서 그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내놨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화에서 성공한 거는 오픈 AI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챗GPT라는 거가 2022년도에 나오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한번 약자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GPT에서 T가 트랜스포머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베이스로 한 거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건 이제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는 미리.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거는 제너레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거가 이 파라메타의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파라메타의 수는 아까 우리 그 사람의 뇌 메커니즘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시냅스 얘기를 했는데 시냅스가 사실은 많을수록 더 그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 시냅스 수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파라메타의 수예요. 그러면 파라메타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AI는 똑똑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똑똑해지는 건 좋은데 이 똑똑해지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거를 많은 학습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하려고 그러면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연산을 하려고 그러면 그 누가 해? 반도체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의 성능이 거기에 맞춰서 빠른 속도로 발전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잘 맞춰주고 하는 회사가 누구냐?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AI 전반적인 말씀을 쭉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주변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미중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산업의 쌀 이렇게 부른다. 산업의 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 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또 그 국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기기들 이런 것들 다 사실은 이 제품에 들어가는 전부 반도체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의 쌀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근데 이 미중 반도체 전쟁의 사실은 키포인트는 산업의 쌀에서 더욱더 중요한 이 전략 자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반도체를 만약에 이거를 장악하지 못하면 전 세계를 내가 장악할 수 없다라는 그 위기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중국이라는 회사는 어땠는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땠느냐면 그동안 사실은 반도체는 크게 이렇게 발전을 못 해오다가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인재 육성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중국이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미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에 집중했어요. 내가 설계만 잘하면 뭐 대만에 TSMC도 있고 한국에 삼성이 있으니까 거기다 막히면 칩을 잘 만들어 줄 거야. 굳이 내가 골치 아픈 생산 라인을 갖출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 화학 물질도 많이 들어가지 그걸 또 수위를 올리려면 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거 그동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국 땅에다가 직접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이라는 걸 이제 겪으면서 반도체가 없으니까 자동차 공장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 땅에 많은 반도체 공장을 이제 지으려고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지금 이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 또는 SK하이닉스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 땅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라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면에서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 우선주의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 우리가 받기로 했던 부분도 굉장히 지금 불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삼성은 한 7조 원, 또 하이닉스는 6,700원. 그러니까 삼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요거는 지금 약간 불확실한 그런 상태가 됐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두 번째의 위험 요인은 중국 반도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한번 보셔도 좋은데 2022년도에 이제 중앙일보에 썼던 칼럼인데 이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중국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올 것이다. 우리의 위협 상대가 될 거라고 제가 사실은 이때 사실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고를 했던 거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 중국 화웨이 이 스마트폰 안에 중국에 있는 회사가 직접 설계도 하고 칩도 만드는 그런 굉장히 핵심 칩인 AP라는 거가 이 폰에 장착이 되고 그게 양산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칩과 소프트웨어와 제품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미국이 굉장히 놀랐었죠. 야,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지? 예, 이건 제가 이제 KBS에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중국의 이 반도체를 지금
그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국의 그 핵심 기업들이죠. 그 기업들은 어떤 회사가 있냐면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중국 그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 우리 삼성의 파운드리 또는 TSMC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파운드리 기업이 SMIC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가 또 굉장히 지금 많이 이제 치고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전 세계로 보면은 지금 한 3등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TSMC, 삼성, 그 다음에 SMIC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메모리 중에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또 잘하는 회사가 양쯔 메모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D램보다는 플래시 메모리가 조금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플래시 메모리는 굉장히 우리 그 한국 기업들 그 수준에 육박해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창시 메모리라고 이제 D램을 만드는 이 회사인데 여기는 사실은 한국하고의 기업 격차가 한 4, 5년은 날 거라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서 뭐 1, 2년 격차로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을 하고 반도체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이런 기업들 이름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한국 기업을 위협하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있지만 딥시크가 사실은 이제 나오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죠. 근데 여기 이 딥시크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똑똑해지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파라미터 수를 늘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그 반도체 칩을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엔비디아는 거기에 맞춰서 승승장구를 한 거죠. 그 칩을 잘 만들어주고 그 칩이 데이터 센터에 그대로 활용이 되고 그랬는데 이 딥시크가 아니 굳이 그렇게 고성능의 반도체 필요 없어요. 그거 한 반 정도의 성능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 챗GPT 그 정도 되는 그 수준을 우리가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비용의 고성능 AI를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그 중국 반도체가 또는 중국의 AI 관련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I 반도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AI 반도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 AI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용이라고 이렇게 클라우드용 AI 반도체라서 그거는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일반 우리 단말기 같은 예를 들어 스마트폰 또는 PC 뭐 이런 또는 로봇 뭐 이런 것들 그런 제품에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사실은 온 디바이스 AI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곧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아까 우리 이수일 교수님이 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요 책의 내용을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3장의 내용이 온디바이스 AI의 어플리케이션 응용들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우리나라가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봤기 때문에 이걸 3장에 계속 조금 더 강조해서 그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또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이제
그 AI 그 알고리즘에 대한 걸 한번 잠깐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가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쭉 병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 아까 그림을 보니까 웨이트하고 그 인풋 들어오는 거를 곱하고 또 그의 결과를 또 딴 쪽에서 오는 거에 또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 이런 형태로 쭉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연산을 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거가 GPU입니다. GPU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픽을 보통 표현을 하니까 보통 이제 이미지, 소위 말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 작은 픽셀들, 그 픽셀들을 동시에 쫙 이렇게 한 라인씩 쫙쫙쫙쫙 그걸 표현해 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PU는 어떻게 내부가 구성되어 있냐면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그 연산을 하는 그 ALU라는 거가 조그만 ALU들이 잔뜩 붙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병렬로 쭉 들어오면은 그걸 한꺼번에 쫙 처리를 해줘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CPU 같은 경우는 그 ALU가 굉장히 성능 좋은 게 그냥 몇 개가 딱 박혀 있다고. 그래서 보통 이제 CPU는 하나씩 하나씩 이게 시퀀셜하게 그렇게 이제 보통 연산을 합니다. 근데 이 GPU는 한꺼번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데 하고 딱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제 GPU만 잘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AI 알고리즘을 처리하는데 너무나 적합한 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회사로 바로 변신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GPU가 지금도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GPU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소프트웨어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 소모나 이런 데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연산하는 부분들 소위 말해서 가속기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은 하드웨어로 설계를 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NPU라는 Neural Processing Unit이라고 하는 거가 최근에 이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으로는 GPU, NPU 이렇게 두 가지가 실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 그래프를 보면 참 재미있는 거가요. 이 아까 이제 트랜스포머 얘기를 했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발전 속도가 무지무지 빠른 거야. 여기 보면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는 이 반도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무얼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요. 한 2년마다 한 2배 정도의 컴플렉시티로 우리가 이제 구현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 그 정도로 지금 이 트랜스포머의 발전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반도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고성능으로 만들 거냐 이게 사실은 이제 큰 이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딥시크도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하드웨어를 그렇게 고성능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AI 모델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트랜스포머 그 이 발전 속도 하고 비교해 볼 때 메모리의 용량이 굉장히 그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메모리의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HBM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엔비디아는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쭉 그동안은 이게 리니어하게 쭉 이렇게 발전하다가 2020년 뭐 요때가 되면서부터 가파르게 올라오기 하다가 2022년 뭐 이때에 그냥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챗GPT라고 하는 거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칩의 성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이제 가능한 거는 사실은
조금 더 그 하이 레벨에서 아키텍처 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공정도 물론 좋은 초미세 공정을 쓴 부분도 있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은 뭐 여러분들 신문에서 봐서 뭐 아시긴 하겠지만 프리오사 AI라고 하는 우리 그 스타트업이 특히 이 데이터 센터, 이 클라우드용 AI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라고 하는 데서 뭐 M&A 그 제안도 들어오고 뭐 그랬었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클라우드용 AI 반도체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실제 AI를 구현하는 장소가 어디냐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서 그 연산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은 AI 알고리즘을 디바이스 위에서 온 디바이스니까 디바이스 위에서 처리를 하느냐 그거로 해서 딱 구분이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지금 클라우드 AI 같은 거는 또 요청을 해야 되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비용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누가 해킹을 해 네트워크 쪽에 그러면 또 보안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온디바이스 AI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보통의 경우에는 GPU를 쓰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설명했던 NPU를 씁니다. 그래서 NPU 코어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NPU라고 하는 거는 실제 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주 이 고성능 연산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학습보다는 추론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학습용을 하는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량화된 이제 그런 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에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거가 스마트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으면 우리 사진들 그 화질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알고리즘을 쓰는데 이때 그 AI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요거가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암 컨퍼런스에서 이제 키노트를 했는데 이때 할 때에 AI라는 그 온디바이스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화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다른 것보다도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은 카메라 쪽에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실제로 AI를 가지고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온디바이스 AI 시작은 이때부터예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갤럭시 9에서도 이런 게 들어갔었어요. 요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제 얼굴인데 이거를 요때는 NPU를 쓰지 않고 GPU를 쓰긴 했어요. 그래서 이모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온디바이스 AI의 생성형 AI가 올라가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진 거는 삼성의 S24가 이제 최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실시간 전화 통역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이 생성형 AI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시작은 언제냐? 그거는 이제 이 카메라에서의 화질 개선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온디바이스 AI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굉장히 응용 분야가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 그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제품의 밸류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이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스마트폰이 있겠고, 그다음에 PC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이걸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 IoT 응용으로 보는데요. 그런 쪽에 다 쓰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그 로봇, 또 드론 같은 경우도 요즘은 그 우리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 전쟁에서도 봤지만 드론 갖고 전쟁하잖아요. 거기에도 온디바이스 AI 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AI로 연산을 하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아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어쨌든 이 온디바이스 AI는 굉장히 시장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가전제품의 하나의 사례인데 이 TV에서 화질 개선 또는 음질 개선 이런 쪽에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아마 보실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당연히 온디바이스 AI 칩이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하나의 사례인데 이거보다 지금 더 발전이 됐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 사실은 그 로봇이 우리 사람처럼 뭐 그 돌기도 빙빙 돌기도 하고 뭐 물건 날라서 어디다가 옮기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공정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앞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온디바이스 AI의 힘이다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는 뭐 이미 테슬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됐었던 거긴 하고요. 테슬라는 이 칩을 자기네들이 직접 다 만들어요. 직접 다 설계를 하고 물론 팹은 뭐 TSMC에서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핵심 칩을 직접 테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도 뭐 이걸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드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그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의 이제 활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주로 AI 쪽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 매진말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인재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삼성에 있을 때 특히 이제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요거예요. 지행, 용, 훈, 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요거 머릿속에 잘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학교는 우리 대학은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론,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실습도 있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근데 이제 사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기업에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야, 네가 뭐를 많이 알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가 중요해요. 그래서 너 해봤어? 할 수 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여기도 나타나 있지만 지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그 사회가 원하는 그런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막 학점 올려주세요. 뭐 학점 잘 안 나왔는데 뭐 이런 거에 너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지식 그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창의적인 능력 또는 추진력 또는 다른 사람하고 일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 다음에 책임감, 협동심, 인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가 결국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야지만 남들하고 같이 협업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행 용음평 요 간단히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는 지를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이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행 그래서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대학에 다닐 때 실습, 남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 과목 이런 거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응? 그리고 가능하면 그 프로젝트에서 가능하면 내가 리더를 직접 하겠다. 직접 내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재는 빨리 뽑으려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그런 그 실제로 행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기업에서도 역시 그 행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래서 내가 기업에서 한 10년 이렇게 이제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럿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내가 리더가 돼 있어. 10명의 리더가 될 수, 20명의 리더가 될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한테 잘 적재적소에 무슨 일을 맡기고 또 나도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서 사람을 잘 쓰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훈은 이제 내가 더 역량이 뛰어나가지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그게 훈이라고. 그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임원 정도, 기업에서 얘기하면 임원급 정도 올라가면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라고. 그 다음에 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한 사장이 됐을 때 필요한 능력이야.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 또는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내가 우리 기업이 부족한 거는 뭐냐, 또 다른 기업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행 용음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사장까지 가는 그런 거에 대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제가 볼 때는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여러분들 챗GPT를 많이 쓰긴 하겠지만 챗GPT에 100% 의존해서는 안 돼요. 참고만 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챗GPT를 쓰긴 써요. 쓰는데 그야말로 단순 참고용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세미나를 어디 하러 간다. 그 대상자가 어떤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강의하려고 해. 제목은 뭘로 하면 좋겠니? 그러면 얘가 쭉 알려주거든. 그러면 그 제목을 보고 제가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하지는 않아. 참고용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창의성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챗GPT한테 내가 시킬 때도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요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KBS에서 특집으로 나왔었던 것에서 제가 이제 일부 따온 겁니다. 아이고. 이게 요걸 누르는 게 안 되네요. 요거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Today, but the Jewish parent will ask, "What question did you ask today?" Why? 그래서 오부작용. Why should we wonder about the questions? Because the question indicates that you're thinking about what was going on. We can all learn lines of facts. We can all memorize. But the question is, what do you do with it? How do you apply it? How do you make it work? And where does this question lead? Where does this information lead? So it's important that we ask questions because questions lead to discovery. Discovery leads to innovation. Innovation leads to progress.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 이 책 한번 사보면 좋을 것 같아요. Start with Why라는 책인데, 왜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why, 그 다음에 이제, how, 그 다음에 what, 이런 단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지? 왜 들어야 되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조금 더 진지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생각하는 힘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내 강의를 들었어. 이 강의 들은 거를 여러분들이 A4지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리뷰도 하고, 또 안 들었던 학생한테 그 내가 썼던 거를 보지 않고 한번 얘기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책을 읽고 그 책 읽은 거를 내가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쓰는 게 결국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하라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가천대하고도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일종의 가족 회사예요. 이 3A 로직스라고 이제 패밀리스 기업인데, 이 기업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직접 그 현장을. 근데 내가 이제 이때 이제 끝나고서 뒤풀이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6명이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그 상장하는데 21년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6명이 퇴직을 하지 않고 그 2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회사가 뭐 망할 지경까지 간 적도 있었고, 어쨌든 그걸로 극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도전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찾을 수도 있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서로 한번 몇 명이 모여가지고 기획도 해보기도 하고, 그걸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전이죠.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AI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제가 그 삼성에 있을 때 경험했던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결국은 새로운 도전이에요. 나한테 오는. 근데 그걸 피할 이유가 전혀 없지. 결국 AI와 함께 내가 더 나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 AI에 대해서 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관심도 많이 해야 되고, AI도 잘 활용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AI와 함께 내가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직접 개발에 관심이 있고 그쪽을 노력할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뭐 온디바이스 AI 그쪽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 가서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그쪽 방향으로 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이제 진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이길료 총장님이 작년 12월 2일자, 여러분들 혹시 이 신문 본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여기는 기억나시는 분이 없구나. 제가 이제 항상 가천대 신문이 나오면은 그걸 제가 이제 제 방에서 다시 읽어요. 근데 다른 신문들은 읽고 그냥 다 버렸는데 요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이제 갖고 있고 또 다른데 이제 강연에 가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의 꽃을 피워라, 너의 노래를 불러라라는 제목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AI 그 시대일수록 결국은 기계를 이기는 것은 인간이다. 그런데 남의 꽃, 남의 노래에 흉내내고 따라하기로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인데 AI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 AI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내가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문서 작성도 하고 뭐 또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사실은 주도하는 거는 나라고. 그러니까 나의 비서로서 AI를 잘 활용하는 거지 AI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창의와 개성 또는 인공지능이 흉내낼 수 없는 결국 나만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 총장님의 말씀이시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AI 시대를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딱 와닿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좋은 강연해 주신 김윤성 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학생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먼저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AI랑 반도체 발전이 되게 뒤처지고 있고 현재 뭐 미국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전략이 있을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또 반도체 쪽에 이제 우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물론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좀 더 전문화가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 반도체 엔지니어들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를 잘 우대하고 또 그 엔지니어들을 잘 키우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이 지금 그래도 조금 뒤처져 있다고 볼 수 있는 HBM 분야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더 차이를 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중국 반도체가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 반도체만은 우리가 어쨌든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학생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신 질문 드리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까는 채팅창을 이용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AI가 발전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그래프를 봐도 두 번의 겨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결국 그런 것들이 기술이 계속 제대로 발전이 되면 좋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AI의 가장 큰 지금 문제점은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다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은 또 어떤 그 큰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할지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사실은 이제 그 딥시크라고 하는 그 중국 회사가 이제 내놓았던 것도 이제 하나의 그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미국 회사들도 메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에서 전류 소모를 많이 그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일을 많이 시켜서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일을 시키지 않으면 하드웨어는 놀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면 땀이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실은 그 파운데이션 모델, 그 모델을 어찌 잘 만드느냐, 그거를 굉장히 경량화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챗GPT처럼 뭐 모든 그 경우를 다 이렇게 커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 뭐 의료 분야 또는 무슨 뭐 특정 어디 그 뭐 또 뭐 로봇 분야, 무슨 뭐 어떤 교육 분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야에만 특화된 그런 AI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도 뭐 충분히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더 경량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NPU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 NPU라고 하는 거에서 좀 더 발전해서 유로모픽이나 이렇게 이제 더 발전된 그 AI 반도체 칩에서도 또 그 전류 소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면은 결국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지금 그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그 세계적인 레벨에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 회사를 차렸다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무조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어플라이드 머처리얼스나 아니면은 텔, ASML 같은 장비 회사들이 같이 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도 그런 큰 장비 회사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지만은 중국이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멘트 혹시. 예. 근데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초미세 공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제 장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데요. 근데 중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레가시라고 하는 이제 구형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장비도 만들어 쓰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서 ASML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EUV 공정 같은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뭐 천재급 인력을 붙여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결국은 어느 정도 지나면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특히 이제 그 천재급 인력들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그 인력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육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조선일보의 그 베이징 특파원이 쓴 그 책 그것도 잠깐 좀 봤고 그다음 유튜브도 잠깐 봤는데 중국이 그 사실 천재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그 인력들이 뭐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창업을 하는다고 할 때 굉장히 파격적으로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망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뭐 이런 분위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전 진행되는 걸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다시 한번 그 강연해 주신 김윤서 원장님께 큰 박수와 함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